오늘은 혹한기 훈련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유격 훈련은 극복 훈련이거든요. 험지를 극복하면서 하는 매우 공세적인 성격, 대단히 능동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혹한기 훈련은 그야말로 강추위 속에서 생존하는 훈련이죠. 생존하면서 전투력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추위를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냐?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죠. 1812년에 있었는데 나폴레옹 무려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갔어요. 처음에 이제 여름에 갔는데 러시아 특유의 가을 장마가 내린다고 하죠. 한 2주간의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비가 눈으로 바뀐대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추위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나폴레옹은 그래도 한번 러시아까지는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병사들이 굶어 죽고 추위에 동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10월 19일에 이제 전면 철수하죠. 러시아 전선에서 살아나왔던 그 프랑스군의 일기를 보면 눈꺼풀이 얼어붙었다. 총을 쏘려고 해도 손가락이 방아쇠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러시아를 향해 밀려 들어간 60만 명의 병력 중 단 3만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이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거의 소련군은 초반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죠. 다시 한번 여기서 소련군이 초토화 작전을 했어요.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길이 안 좋단 말이야. 길이 안 좋으니까 차량화 부대하고 그 전차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좁은 길로밖에 갈 수 없었거든요. 독일군이 어디까지 갔냐면 크렘린 첨탑 볼 수 있는 데까지 접근했어요. 근데 10월 7일부터 비가 내리네. 나폴레옹이 겪었던 거하고 한치 오차도 없는 걸 똑같이 겪습니다. 전에 그 혹한기 훈련이나 혹한기 대비한 장비가 없었던 독일군은 무려 12만의 동상 환자가 발생하죠. 러시아의 동장군이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에 적을 물리치면서 조국 러시아를 구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핀란드의 겨울전쟁입니다.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와의 국경선에 마치 국경을 넘어서 행진하는 것처럼 25개 사단 54만 명을 한꺼번에 핀란드 방향으로 진격시킵니다. 핀란드군은 병력, 무기, 장비가 부족했지만 가장 강력한 우군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핀란드의 겨울이죠. 1939년 12월부터 해안에 인접해 있던 핀란드의 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소련군은 방한복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었어요. 사단별로 1000명 이상이 동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곳곳에 선체로 얼어 죽어 있는 병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전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춥고 눈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허리까지 눈이 쌓여있고 여기서 소련군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차량, 앞 사람이 간 길을 따라서 쭉 종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핀란드군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흰색 설상 위장을 한 핀란드군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스키를 타고 재빠르게 와서 수오미 기관단총으로 소련군을 기습하고 바로 달아나니까 피해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쟁 발발 중에 만들어진 것 바로 모티 전술입니다. 핀란드어로 모티라는 것은 원래 지방 방언인데요. 쪼갠 장작을 뜻해요. 모티 전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적을 고립시키고 흩어지게 만들거나 혹은 적의 힘을 제한한 후에 각계격파하는 것이 요체인 것이죠. 마치 장작을 쪼개듯이 말이에요. 여기에 핀란드군이 설상위장 스키 부대를 더해요. 핀란드는 통상 10월 말부터 다음해 4월 중순까지 눈이 오고 많이 올 때 70cm 이상이 쌓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설상위장은 진짜 기습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 안 보여, 흰색 옷 입고 나가면. 여기에 스키를 보급했어요. 부대의 전술의 일부로서 스키를 이용했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겨울전쟁의 전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핀란드의 겨울과 핀란드 게릴라 부대들은 이런 방식으로 소련군을 전선에 석 달이 넘게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1940년 3월 12일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핀란드가 휴전을 제의합니다. 왜 전쟁을 더 수행할 수 없다? 전장터에 보낼 수 있는 연령의 남성들이 모두가 소진이 된 거예요. 총력전으로 그야말로 끝까지 버틴 겁니다. 당시 겨울전쟁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핀란드가 언제 항복을 하느냐 그것뿐이었어요. 질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언제까지 항전을 해서 소련의
최대한의 시간적, 인적, 물적 피해를 강요할 것이냐 이것만이 관심 사항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핀란드군의 저격수 영웅 바로 시모 헤이웨가 등장합니다. 소련군을 두려움에 떨게 한 하얀 사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인물이 단독 작전을 해서 그 소련군을 그 추운 겨울에 그것도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500여 명을 사살을 했다? 야, 이건 뭔가 좀 뻥카가 있다. 이건 약간 좀 과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련군에게 피해를 많이 입힐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디테일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눈으로 쌓인 주변을 꽉꽉 뭉쳐가지고 혹시나 자기가 살짝 움직이다가 이게 털려나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체온으로 녹여가지고 거기를 눈송이가 날리지 않게 그 주변을 꽉꽉 뭉쳤대요. 그리고 입에 눈을 물어가지고 입김이 나오지 않게 했다. 빛을 반사할 만한 것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이거 조준경이 빛이 반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조준경을 쓰면 조금이라도 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센치라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조준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조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해위에는. 저격인데 조준을 안 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지금 저한테. 그게 해위의 사격 방식이었습니다. 해위에는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혹은 적이 최대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해서 근거리에서 확실히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방식을 선호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해위의 전술은 저격이 아니라 스테이, 히트 앤 런이었습니다. 또 해위가 굉장히 얼마나 꼼꼼했냐면 사냥꾼으로서 자기가 얻은 그 삶의 지혜, 사냥의 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소련군을 공격하는 데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레이어드 보온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냥 두꺼운 거 입거나 아니면 추위를 참거나 했는데 해위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 소련군을 공격할 수 있는 장소에 천, 털, 무슨 낙엽 이런 것을 여러 겹을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온하는 데 썼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전투가 또 있었죠. 맞습니다. 6.25 전쟁 당시 벌어졌던 장진호 전투였죠. 함경남도 개마고원 근처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예요. 개마고원 듣기만 해도 춥잖아요. 당시 미 해병대가 이게 치렀던 전투였는데 미 해병대 창설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구병단 무려 8개 사단이 미 해병 1사단을 포위합니다. 더군다나 11월부터 몰아친 이 혹한이 미 해병대한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러시아의 혹한이 무색한 영하 40도의 강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 화기가 작동 불능에 빠집니다. 기관총하고 차량 전차는 2시간에 한 번씩 작동해주지 않으면 이제 얼어붙어요. 심지어 얼마나 추웠는지 수류탄마저 불발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의 고통은 이보다 더 끔찍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못 꿉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용변 보는 거예요. 이런 추운 날씨에서 용변 보는 건 차라리 고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용변 보다가 이 탈수증에 걸려서 사망한 병사들이 속출했었고, 수혈 용액 같은 거 있잖아요. 수혈 혈액. 이게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무병이 이걸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요. 근데 몰핀도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핀은 입안에 물고 있습니다. 얼지 말라고. It was very, very, very cold. We had a lot of snow, about 2 to 3 feet. We didn't have any winter clothing yet. We buried about 100 up there at Coterie. But the night we finally decided we were going to have to break out, it was 40 degrees below zero. 아침 되면 무슨 지호 하지 나와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게 몇이 없어. 그냥 마감에 이거 저 부대가 어디 다 어디 갔나 어제 나오잖아. 다 닦고 들어 검사하나 들어. 그만 다 거기 엎드려 죽었지. 어려서 거기서 당신어서 그때 우리 친구들 죽은 게 다 그만큼 치봐도 없고 먹지 못하고 길에서 죽은 게만 해요. 전투장에서 죽은 게 다 얼마 안 됐네. I was on a 155 howitzer. We had sent half of the battery to the front lines. When the Chinese hit, they found that their weapons wouldn't fire. They were too cold.
and that wool scarf, as I would breathe through it, would freeze. And tears would freeze. There were tears. I've had 4 operations on that foot. And on this toe, I've had 2 itself. Where that toe is, that's supposed to come off. 이 장신호 전투를 치르면서 미 해병대는 어떻게 해야지 이 혹한기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M51 신형 방한복들이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생존입니다. 예전보다 이제 우리 군의 동계 장비가 많이 개선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혹한에서, 그것도 산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는 게 그야말로 극한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시에 춥다고 불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급된 동계 장비로 혹한을 버텨내야 되죠. 이제 야간에는 A 텐트를 이용하거나 비트라고 하죠. 이게 땅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생존과 전투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겨울철에 가장 쉽게 당할 수 있는 부상이 뭡니까? 바로 동상이죠. 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상을 걸리지 않게 하는 노하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 혹한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병사들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해요. 나 군대 가서 삽질만 하고 왔다. 삽이 생존과 이럴 때는 직결이 됩니다. 굳이 혹한기가 아니더라도 베트남전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삽을 이용해서 참호를 10cm 더 깊게 팠더니 병사들이 훨씬 더 많이 생존하더라. 이런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너무 삽만 잡았다고, 물론 삽만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삽만 잡았다고 너무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대단히 생존에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혹한기 훈련 잘 극복하시면 봄에는 아주 이쁜 여자친구가 생길 겁니다. 안 생기면